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우리 배종찬 배추도사 우리 소장님. 네. 자,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고 여론조사 또 분석을 잘 하시니까 그 전문가이시니까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뭐 정치적 의미 포함해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같이 좀 겹싸서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재수 장관 낙마가 이제 미치는 파장이 여권이 굉장할 텐데 여권에 미치는 파장, 부산시장 선거에 미치는 파장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선적으로는 전재수 장관이 어느 정부의 장관입니까? 첫 낙마죠. 예.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아끼는 장관이에요. 더군다나 원래는 친문이었다. 원래는 친노였죠. 친문으로 갔다가 이제 친명 쪽으로 흡수가 됐고 부산의 유일한 이재명 대통령의 교두보입니다. 유일한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에요. 근데 일단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이 행정부에는 일단 야심찬 해양수산부였잖아요. 이전도 하고 예. 떡칠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른바 PK 민심에도 결정타를 먹이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TK는 국민의힘에서 유지가 되는데 PK가 유지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018년,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을 민주당이 싹쓸이를 합니다. 그걸 노렸어요. 그래, 부산은 전재수, 그다음에 수수 전략이잖아요. 경남은 김경수, 그다음에 울산은 모르겠어요. 뭘 누굴 보낼지 또 송철호를 또 보낼지 또 내보낼지. 그래서 그러면 수수송이 되는가요? 수수송? 수수 뭐 호가 되든 수수철이 되든 네. 뭘 수수하겠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정청래 대표도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일교로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을 아작내겠다라는 것이 정청래 대표의 보관이 있고 그걸 통해서 디딤돌로 해서 본인이 이제 당권 또 잡고 대권 가겠다는 거죠.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이 이른바 세 다리가 다 붕괴되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다리, 그다음에 부산의 다리, 그다음에 이게 정청래 대표의 다리까지. 그러니까 음향효과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버렸죠. 잘 나가다가 밀어붙이다가 왕왕왕왕왕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군요. 예. 자, 조금 더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부산시장 선거 전략의 전면 수정이 지금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내부에 이미 있습니다. 저희들의 분석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분석인데 그동안 이제 이 부동의 여당의 원톱 후보였다. 전재수하면 부산시장. 당연히 여당에서는 타 후보와 비교할 수 없는 여당의 원톱 후보였다. 이렇게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전재수가 낙마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최현호, 박재호, 이재성 뭐 이런 사람들이 거명되다가 이 사람으로는 국힘 후보와 뭐 맞설 수 있겠어? 하면서 나온 게 지금 조국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조국이 지금 조국도 완전히 사면초가 돼버렸죠. 당내 성비위에다가 지금 위신이 또 상할 대로 상했어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상대도 안 해주죠. 근데 본인이 믿을 것은 지금 문재인과 그다음에 부산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도 이제는 자리를 잃었죠. 그러면 지금 조국 대표인 경우에는 조국이 부산에서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럼 또 평산 바로 옆에 이제 양산이죠. 양산은 사실은 부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을 가까이에서 애지중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전재수는 도와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재수가 지금 사실상 낙마하는 그런 지경의 상황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조국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조국으로서는 뭐냐면 이겨도 좋지만 지면 뭡니까? 이거는 노무현의 꿈을 또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왜냐하면 본인의 그림을 지금 그렇게 가져가면 다음 대권은 내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부산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 우뚝 섰거든요. 예. 지금 호남도 지금 사실상
이 조국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데 부산에서 뛰면서 이기면 좋고 지면 그래도 호남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조국이야. 이런 반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국 대표가 저는 부산행을 결정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배종찬 소장도 배추도사도 예측한 부산시장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은 강남시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조국이 그러면 부산시장 지난번에도 발언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시장으로 조국이 출마를 한다는 건 상당히 지금 상수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민주당과의 법여권 연합 뭐 일종의 이제 후보 단일화 같은 거 시도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겠네요. 민주당 내에서요. 예, 두 당에서 이제 우리 단일화하자 뭐 이런 거 시도하지 않겠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해보세요? 저는 뭐 거의 100%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힘들어졌어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뭐 최인호나 전 의원이나 김영춘이나 안 돼요. 여전히 이것서 선거는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깁니다. 운칠 기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형준 의원도 전재수가 나온다면 좀 아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부산이라는 데가 2018년의 경우도 보지만 뭔가 당근이 주어지면 그 영향을 무시 못합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이전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 전재수예요. 전재수가 누굽니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쭉쭉쭉 하는데 이게 통일교의 철퇴를 맞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뚫으려면은 다른 분위기를 부산에서 또 울산에서 경남에서 김경수 효과까지 살리려면 조국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조국이 나오면 김경수가 될 거고 또 송철호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에서 내가 또 선거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보기엔 선거 하나 도움 안 될 텐데 국이에요, 경수죠. 뭐 이러면서 또 나가다가 또 뭐 여러 상황이 또 엉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상을 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지방선거가 이게 이 계획대로 달라지는 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사실 당내 위신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시잖아요. 1인 1표제가 무산돼 버렸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최근에 또 갈등 요인도 생겼죠. 지금 전재수 건도 생겼죠. 이러다 보니까 PK를 어떻게든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한다는 건 어려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친문 세력밖에 안 남아요. 왜? 친노까지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국을 내세워서 그런 이 단일화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움직임이 저는 해가 바뀌면서 가셔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과 맞물려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은 박형준 조국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느냐? 지금으로선 저는 상당히 박형준 수성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당내의 역학구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지난 총선 때 작년 총선이었죠. 네. 상당히 이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도읍지는 부산이 돼야 됩니다. 김도읍이에요. 김도읍. 뭐 지금 벌써 이름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정책위 의장인데 네. 이 김도읍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지난 총선도 사실은 본인은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거의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가 출마를 했어요. 근데 김도읍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세칭 무슨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수더분하면서도 항상 보면은 겸손해. 김도읍.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도읍지는 부산이 돼야 된다. 김도읍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김도읍 가능성도 또 이제 경선을 좀 흥행시켜야 부산이 조금 약간 착가앉아 있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그런 걸 좀 불지피기 위해서라도 조금 경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지금 당칠 민삼이잖아요. 당은 당규도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도 좀 꿈틀꿈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그렇게 진단해 주시면 지금 이제 마침 민주당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는데 박형준 현직 부산시장이니까 박형준은 뭐 당연히 출마하리라고 그냥 상수를 놓고 그럼요. 김도읍 이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상당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점점 들려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전재수가 낙마한 상황이라 그런 확신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조경태 얘기도 나옵니다만 사실은 그러면 박형준과
이 김도읍 두 사람 간의 당내 이 경쟁이 이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네. 그러냐면 박형준 시장의 그 인지도나 이런 걸 볼 때 민심에서는 박형준을 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누구라도. 이제 김도읍 의원은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고 부산에서도 하지만 이제 당원에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위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결집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장동혁 지도 체제에 대한 도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오락가락 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또 자초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장동혁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또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산에서는 상당히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뛰어든다면 상당히 치열한 접전 가능성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부산 이 전재수 낙마로 부산시장, 부산 정치권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좀 살펴봤고요. 예, 박형준, 김도읍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댓글로 여러 사람이 있네요. 박형준을 비판하는 분들, 김도읍 또 의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비판하시는 분도 있네요. 예, 각기 참 이게 한마디만 드리면 네. 이게 이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김도읍 의원이 겸손함이에요. 저도 네. 이제 국회에서 가끔 이렇게 만나면 항상 사람을 반갑게 겸손하게 상대방이 누군지 간에 그것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어린이집 아이든 겸손해요. 저는 이 겸손이 상당히 이 말씀 꼭 드릴게요. 펜앤마이크 나오면서 제가 항상 이 정치인의 도리를 배운 건 뭐냐면 양손에 한 손에는 공손을 지라 한 손에서는 겸손을 지라 공손과 겸손 양손을 잡으면 양수겹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이 12일인데요. 오늘 12일 날 오늘 2시에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있습니다. 이때 증인으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나온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문제는 11일 어제 이제 윤영호 본부장 그 결심 공판 예.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정치인들 실명 관련된 것이 폭로될 거다, 밝혀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이재명이 앞에 종교단체 해상이나 엄정수사 영향을 받았던 걸까요? 이 윤영호 본부장 입을 닫았어요. 영향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통일교는 여러분들이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이제는 뭐 다른 이야기를 안 드리고 이게 왜냐하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말하자면 2인자로 올라섰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선명 교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부인인 한학재 총재가 넘겨받아서 이제 통일교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통일교가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통일교가 아니에요. 공식 명칭은 세계 뭐 가정 어쩌고 저쩌고 뭐 통일연합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14개의 학교군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조직입니다. 방대한 조직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통일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제가 종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특정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는 깊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통일교는 세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운영하는 발레단도 유니버셜 발레단입니다. 또 리틀 에인절스 선화예고도 이 통일교와 산하의 이제 학원이고요. 근데 이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세계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로 분석하고 제가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하니까 세계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양 세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뭐냐면 통일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통일은 남북한의 통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 갈등을 믿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통일교가 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전 세계 통일주의. 독일 사람과 흑인도 결혼해야 된다. 백인도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 이게 이제 이른바 그래서 세계본부장 자리가 중요하고 윤영호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윤영호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해양 세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까지 포함을 하고 저 유럽까지 포함을 해서 유럽은 영국과 이 프랑스 사이에 이 도보 해협의 해저 터널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가 이렇게 해저 터널이 쫙 만들어지면 일본에서 스시마 섬을 통해서 이렇게 가덕도까지 들어옵니다. 그 지점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전재수 의원. 이렇게 해서 한일 해저 터널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야 성금도 막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헌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교가 이른바 통일사상 그래서 통일부 장관들이 줄줄이 엮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남북한의 통일이 아니라 이건 세계 통일주의에서 온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 간의 이 관계는 기본이죠. 그래서 지금 김현철, 정동영입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10분간 차담회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다음 누구냐 이종석 다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네요. 통일부 장관은 바로 이 통일교의 사정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선명이 썬문 그래서 지금 선문대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자동차 사업까지 했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한테 91년도에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났었죠. 그런데 제가 윤영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윤영호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윤영호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을 바짝 쫓아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모 씨. 그러니까 2023년 4월 달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로부터 세계 한인 민주회의의 부의장직을 임명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통일교 3인자 4인자로 불리다가 윤영호가 이렇게 되면서 2인자 자리까지 올랐었다는 평가를 받던 바로 그 이모 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련된 정보예요. 이 세계 한인 민주회의 부의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민주당에 관련된 정보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영호라고 그 정보를 모르겠습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4, 5일 전부터 제일 빠르게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종교 집단에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사법연수원 깐부 조원철에게 그 해산되죠. 검토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검토를 지금 하는 단계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면 돌파예요. 그리고 자 모든 관련자들 입조심해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영호가 지금 검찰 4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입조심을 하는 겁니다. 왜? 선고를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결심 공판이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에 지금 이제 뭐 오늘 나간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이제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고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선고가 법원에서 내려지는데 이게 1년 정도면은 윤영호는 견딜만 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년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 다 열어버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호로서는 이걸 자신의 생명줄처럼 쥐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예. 그래서 지금 윤영호의 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입을 안 여는 이유는 지금 일단 지켜보겠다. 내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겠다. 민주당 내가 정보 가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이름들이 노영민, 뭐 김현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강선우까지 나오고 막 여러 명이 나오는데 좀 이따 강선우 이야기는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 그 윤영호 본부장이 쥔 카드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재명이든 여권에 상당히 발을 떨만한 그런 숨겨진 카드라고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나오는 방 언론 보도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걸 찌라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은 시계를 줬어요가 아니잖아요. 시계도 롤렉스와 까르띠에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금액도 4천만 원이에요. 이게 웃기는 게 여러분들 5천만 원. 우리는 보통 누굴 준다 그러면은 뭐 절대 그런 거 주소는 안 되지만 3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이 웬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그거는 웬만한 기억이나 기록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호도 자기 이 생명줄이에요. 이걸 쥐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질 수밖에 없는데 윤영호도 여차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윤영호가 쥐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 얼굴도 이제 완전 다 공개됐거든요. 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몇 사람이 있는데 물론 김희어치도 지켜봐야 되지만 김만배도 지켜봐야 돼요. 입틀막 이거 어떻게 되는지 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제는 항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자기 많이 형량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을 빵 하고 터뜨릴 수 있는 거 윤영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제 특검팀에서 이 사실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새롭게 나온 것도 특검 이 통일교 수사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관련된 내용에 관한 보고를 특검 지휘부에 올렸다. 이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두 차례 보고를 했다는 것도 새로 이제 확인된 오늘 아침에 새롭게 나왔던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민중기 특검 자체 특히 특검 지휘부가 이게 수사 대상이 점차 된 게 현실화되겠네요. 민중기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죠. 예. 더군다나 민중기 특검은 지금 새 특검 중에서 제일 형편없어요. 보십시오. 조은석 특검은 그래도 뭐 잘은 안 돼도 뭔가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하지는 않잖아요. 내란 특검도 얼마 전에 추경호
의원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죠. 그다음에 이명현 특검으로 세명 특검은 별로 뭐 해도 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걸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박정훈 대령 어떻게 됐습니까? 장군으로 진급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이 이상한 특검이 없어요. 자 보세요. 민중기 특검, 민중기 이 사람은 지금 대전고등학교 동문회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김건희 특검과 하등 관계도 없는 사람들 족쳐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별건 수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건으로 그 사람을 이 구속 이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국토교통부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다면 뭐겠어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겠죠. 근데 그 건이 아니야. 근데 이 국토교통부 이 사람이 그냥 다른 건으로 이 건과 아무 하등 관계 없이 다른 건으로 뭐 뇌물 청탁 받은 건으로 그 사람을 이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말하자면 별건 수사잖아요. 그런데 허영크께서 말씀을 하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지난 8월 달에 이미 윤영호 진술 리스트하는 거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누가 있습니다. 전재수 의혹이 있습니다. 정동영 의혹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예. 이종석. 그럼 그거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저는 그거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8월 달에 이미 나왔는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를 안 했다. 지금 특검이 특검보 시켜가지고 일일이 거의 뭐 매일 현장 중계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내부에서 민정수석실이든 통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제일 위에가 누굽니까?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겠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뭐냐면 그러면 빨리 뭐 공수처가 됐든지 이첩을 하든지 8월 달에 이거는 특검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발표하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특검에 대해서 다들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일 때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특검이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공정한 겁니까?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사 번호는 11월 달에 매겨놓고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경찰이 이첩을 한 거는 이번 달에 이첩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게 정치자금법이면 중요한 게 정치자금법이 있고 뇌물 청탁죄가 있는데 이게 뇌물수수법이 있는데 정치자금법이 일단은 정치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럼 2018년에 전재수 의원이 의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 수사기관에 넘어가서 이거 입건해서 수사해야 되는데 그 동안 안 되면은 이게 공소시효 때문에 이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안 됐으면 그냥 넘겨갈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대가성이 있으면 이 뇌물 이 수수죄로 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럼 공소시효가 15년 늘어난다고 하는데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도 절대 아니라 그러잖아요. 본인들은 정동영은 한 번 만났을 뿐 차담회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특검이 완전히 편파 이 선택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냐면 민중기 특검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여기 150명이 있나요? 다 포렌식 해야 되고 양평군청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글쎄요. 저는 한 기간 1년 정도 해가지고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 대표도 이야기하잖아요. 150명도 필요 없고 15명이 있으면 완전히 정말 멋들어지게 이 민중기 특검 제대로 좀 탈탈 털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해야 돼요. 예. 지금은 뭐 전재수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2018년도 5월부터 2018년도 9월 사이에 금품을 받은 걸로 특검을 지금 보고 있다는 소식도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7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은 넘어가 버렸어요. 12월 일부 이제 의원들 중에는 이달 말까지 정치자금법 적용되는 대상이 있긴 하지만 전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뇌물죄 이야기를 한다는데 아까 대가성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특검이 8월에 조사를 했으면 바로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먼저 묶어놓고 그렇죠. 해서
기소를 해놓고 뇌물죄 혐의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뇌물죄를 해서 병합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은 특검이 사실상 대가성을 입증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뇌물죄만 해가지고 형량은 물론 길어요. 공소시 기간은 시효는 15년이니까 정치자금법보다 공소시효는 길고 형량도 높긴 합니다만 빠져나갈 구멍이 더 뇌물죄가 많아요. 대가성을 이 기소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특검이 저는 봐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국민들이 집중되고 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크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8월 달에 만약에 이게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기 시작하고 8월인데 8월이 어떤 데입니까? 7월 말에 한미 협상 됐다고 하는데 8월 달에 다 뽀록이 나서 한미 관세 협상이 안 된 걸로 나왔잖아요. 그럼 네. 이것까지 터졌다 그러면 3개월 만에 거의 정권이 자초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공개를 안 했을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이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인적, 물적, 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8월 달에 이 나왔을 때 바로 처리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적 시간상으로 볼 때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빨리 이첩을 했어요. 저 8월 달에. 이첩을 해가지고 공수처가 됐든 국가수사본부가 됐든.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이 국가수사본부의 전담팀이 뭐냐면 경찰청의 중대범죄수사과의 전담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파견해서 복귀한 박창환 총경이 팀장을 맡는다는 거예요. 박창환 총경은 수사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특검까지 해서 다 뒤집어 놔라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사람이 다시 이거 수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관련된 내용이 내란 특검 팀에다가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완전 특검으로 새로 꾸려가지고 다시 이것은 이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어느 쪽 이번에는 야당에서 이걸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임명을 해서 그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특검으로 실제로 넘어가는 국면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네. 지금 현실성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특검이 실제 제기가 됐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아니 있는데 이거를 허영권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받아주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칫 받아들였다가는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텐데. 정권이 무너진다.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그동안 내란으로 꽉 조아놨는데 네. 이걸 지방선거까지 해서 종합특검까지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씨를 말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터진 거잖아. 이른바 네. 통일교가 터졌는데 이걸 받아들여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대상으로 이 통일교 유착관계를 제기했던 민주당. 자, 특검을 받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 정당 해산의 대상이라는 걸 또 확인하는 것이죠.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